네, 안녕하십니까. 제5회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 2일차 리빙랩 교수법 세미나 사회를 맡은 계명대학교 김병국입니다. 지금 현장에 많은 교수님과 교수님께서 참석을 많이 해주셨고, 오늘 또 비대면으로서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열기가 어제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아주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리빙랩 교수법 세미나는 문제 해결 중심 교육, 리빙랩 강의 전략 진행 관련 리빙랩 교재를 활용한 강의 진행하는 내용 등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자는 계명대학교 게임 모바일 공학과 교수님으로서 계시고 실감 미디어 혁신 공유대학 사업단 단장이시며 리빙랩 전문가이신 임충재 교수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강연을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10시 10분인 줄 알고 좀 여유 부리고 있다가 10시인 줄 알고 막 정신 불이 나게 뛰어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사실 이제 다룰 주제는 우리가 이제 리빙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 지 아마 대학별로 빠르면 한 5년 아니면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고요. 그것들을 학생들한테 과연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사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5개 대학이 모여서 공동으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5개 대학이 모였고요.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원고 보고 이제 편집하고 있는데 아마 8월 말이면 일단 디지털 버전은 완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버전은 9월 한두 주 정도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편집을 거의 이제 마친 상태인데요. 그 관련된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좀 마지막으로 또 반영할 게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하려고 오늘 세미나가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왜 우리가 이런 교재를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크게 이제 한 세 챕터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리빙랩 강의를 하려면 강의를 진행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번에 개발한 리빙랩 교재를 활용한 강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요 3가지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리빙랩 하기 전에 창업교육에 관련된 일들을 한 5년 이상 좀 진행을 했고요. 제가 이제, 대부분 저는 이제 올해 컴퓨터과 교수라서 컴퓨터에 관련된 강의를 하는데요. 2010년부터 제가 창업 선도대학이라는 사업단을 책임지면서 저희가, 창업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교육을 막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학생들한테 돈 버는 것만 가르치는 것 같아서, 야,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좀 하다가,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도 가르치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내용들로 제가 강의 주제가 좀 바뀌었고요.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공대 교수니까 아무래도 이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온 주제가 리빙랩인데요. 이 3개의 주제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어떤 강의라고 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공통 분모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내왔던, 뒤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의를 진행해왔던 과정을 보면 단계적으로 좀 잘 온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처럼 창업을 가르치면 어떤 창의적 아이디어나 어떤 실행력들을 중심으로 가르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사회적 기업을 가르치려면 거기다 사회적 가치라는 걸 더 얹어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돈 버는 거, 그러면 돈 버는 거를 중심으로 하자 그러면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그 돈도 벌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야? 사회적 가치도 한번 얹어봐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 난이도가 하나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리빙랩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하면 이제는 돈 버는 게 주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 그 다음에 관, 그 다음에 민간 이런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뭔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봐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더 넓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교육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커먼한 요소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대학의 현실을 보면 교수님들도 문제 해결 교육을 하는 걸 굉장히 꺼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실은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저도 대학에서 뭐 거의 10년 이상 교수님들 강의를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디 가서도 강의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강의하는 거 너무나 익숙해요. 1시간 떠들라고 하면 머릿속에 1시간 동안의 계획들이 쫙 나오고 1시간 동안 내가 주도적으로 그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해요. 근데 이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면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잘 따라와 주면 그 수업이 잘 되는데 학생들이 뭔가 잘 협조가 안 되면 그 수업이 끝나고 나면 뒷골이 뻣뻣해요. 이게 2주, 3주 지나가면 야, 이번 강의는 망했다 싶으면 강의 평가 걱정되고 이제부터는 뭐 주도권이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팀이 잘 만들어지고 그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열심히 안 하고 있고 주제에 헷갈리고 있고 뭐 가서 만났더니 뭐 안 도와주고 있고 뭐 온갖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는 교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또 학생들한테 강의 평가 받아보면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열심히 공부했는데 교수님은 옆에서 놀았다 이런 식으로 강의 평가가 나와요. 왜? 배운 게 없거든. 교수님 뭔가 떠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온 거는 교수님의 멋있는 강의를 듣고 싶어서 돈을 내고 왔는데 교수님은 뒤에서 뒷짐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다 한 거고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있고요. 강의 평가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활동을 좋아하는 일부 학생들은 잘 나오지만 그거에 대한 굉장한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뭐 강의 평가들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교육의 현실들이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면 저는 이제 IT 쪽을 하다 보니까 요즘 사실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법을 만들어가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강의라는 걸 포기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좀 더 강의를 더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육이 언제 바뀔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문제 해결 교육들이 중요하고 이 문제 해결 교육이 어떻게 해야지 진짜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여러 선진 국가들의 어떤 시스템들을 제가 좀 보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뒤에 저희가 이 교재를 활용하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교재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해를 드리려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의 문제인데요. 요즘 새로운 교육과정을 채택하는 대부분의 그 쪽에서는 이제 뭐 유튜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자료도 있고 뭐 K-무크도 있고 뭐 무크도 있고 뭐 어차피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려고 생각하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강의의 내용들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해줘야 되는 교육은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4-5개의 학교의 예를 좀 들 건데요. 그 예를 보시면 대부분 이제 저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저희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거나 제가 최소한 그 학교에 3번 내지 5번 이상 방문해서 그 학교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핥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프랑스 에피텍이라는 학교는 저희 학과에 60명씩 매년 학생들이 와서 같이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프랑스에서 학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학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뭐 비트 컴퓨터 학원 뭐 이런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뭐 삼성 멀티 캠퍼스 뭐 이런 학원이었는데 이 학원이 굉장히 교육을 잘해서 수강생들이 몰리니까 국가에서 이 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유일한 사립대학입니다.
돈을 내는, 프랑스에서 돈을 내는 대학인데요. 이 학교는 5년제 과정을 갖고 있고 학석사 연계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학교는 1학년 때 들어가면 6학점을 수강하고 5년 동안 강의를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6학점이 수강의 전부고요. 5년 동안에. 그러면 저기 제가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교육과정을 제가 첨부했는데 제가 요즘 노안이라서 잘 안 보여요. 근데 거기 밑에 보면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밑에 부분에 약간 녹색으로 이렇게 이탈릭체로 된 부분들이 그 학생들이 그 학년에 해야 되는 일인데요. 잘 안 보여서 제가 크게 써놨어요. 옆에 보면 교육방법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이해해놓고 1학년 11개의 프로젝트 31개의 미니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1학년이 끝납니다. 대충 숫자만 따져봐도 매주 1개씩 프로젝트를 쳐내야 된다는 거죠. 대충, 그죠? 방학도 있을 거고 뭐 다 할 거니까 미니멈. 그래서 한 주에 최소 1개 아니면 2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한다는 거죠. 미국의 이제 그 컴퓨터 분야에 이제 5대 대학 안에 들어가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석사 과정인 ETC 과정을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석사 과정 1학년 1학기 때는 수업이 존재합니다. 근데 2학기, 3학기, 4학기의 모든 커리큘럼은 다 인터디스플리너리 프로젝트라고 하는 과목으로 다 구성되어 있고요. 세계 컴퓨터 분야의 5대 안에 들어가는 과정인데 논문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프로젝트 3학기 하고 나면 그 프로젝트 결과를 통해서 학위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창업 때문에 많이 방문하는 핀란드 알토 대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학생들이 강의실을 잘 꾸며주는 거는 이젠 거의 관심이 없고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디자인 팩토리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디자인 팩토리에 앉아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이 친구들의 주된 역할입니다. 제가 해외 대학을 방문하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주는 선물들이 있잖아요. 선물을 주면 이렇게 쭉 펼쳐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 좋은 대학에 가서 방문해서 얻은 대부분의 책자는 1번이 뭐냐면 제가 스캐닝 한 건데요. 그 학교가 어떤 기업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를 정리한 책을 주는 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학교의 밸류는 우리가 몇 명을 취업했다 뭐 이런 얘기 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레벨의 회사와 이런 정도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학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대학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많은 학교의 홈페이지에 보면 기업 취업했던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게시하는 것들이 일상적인 메뉴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국내 대학 홈페이지 중에 산업체하고 했던 프로젝트를 잘 모아서 책자를 잘 발간하거나 그런 발간하는 사례는 좀 링크 사업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홈페이지 게시하고 그것들을 굉장히 메인 메뉴 쪽으로 이렇게 하는 학교는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한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학교에 가서 창업 교육을 합니까? 그러면 창업 교육 한다고 안 해요. 우리는 창업 교육 안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창업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학생들이 보통 처음 프로젝트를 하면 잘 몰라서 결과물이 별로 안 좋은데 두 번 정도 하면은 뭔가 좀 자신감이 생기고요. 한 3학기 정도 프로젝트를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창업하겠다는 애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다. 왜? 이쯤 되면 뭔가 회사를 꾸리는데 기본이 되는 어떤 돈은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한 4학기 정도 하면 제일 잘하는 학생들은 다 창업하고 있다. 취업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 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좀 더 많이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러니까 굳이 창업하라고 얘기 안 해도 창업 아이템은 넘쳐나고, 그죠? 근데 우리가 과연 4학기 프로젝트를 하냐? 잘 안 하죠. 저희 학교에 최근에 우리 총장님이 경영을 좀 개선하자 이래가지고 5% 강의를 학과별로 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 줄었을까요? 여러분, 퀴즈 한번. 어떤 과목을 줄였을 것 같아요, 학과에서? 개론, 예. 제가 알기로 50% 이상의 학과가 캡스톤 디자인을 없앴습니다.
링크스업단 난리가 났죠. 그죠? 근데 왜 그러냐? 교수님들이 볼 때 캡스톤 디자인이 왜 해야 되는지의 의미를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약에 과목을 줄이라면 한 과목을 줄이라면, 근데 왜 줄이냐 그러면 다른 과목은 과목의 주인이 존재하는데 캡스톤은 주인이 별로 없는 과목이라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4학기 정도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면 학생들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일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프로젝트의 전문성도 생겨서 창업을 해도 크게 문제 없는 학생이 될 텐데, 지금 우리는 한 학기 하는 캡스톤 디자인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교수님들이 뭔가 지식을 학생들 머리 안에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그게 줄었다는 게 아쉬운 게 아니라 교수님들의 생각이 아직도 교육을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의 교육으로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현실들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캡스톤 디자인을 한 2학기 정도 하거든요.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그걸 4학기 정도로 지금 넓히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는 매 학기 프로젝트를 한다. 그럼 아까처럼 제가 이런 학교들을 국내에서도 2-3사례를 다 벤치마킹 했는데요. 창업의 비율이 졸업생의 30% 이상이 창업으로 갑니다. 4학기 이상의 프로젝트를 한 그 학과에서는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애들이 창업해요. 그러니까 창업을 한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취업을 못하니까 창업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고요. 창업에 관심이 없는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창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십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그래서 프로젝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프로젝트를 할 거냐, 누구랑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거에 그 첫 번째 하나의 주제를 그러니까 인터디스플리너나 멀티디스플리너리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는 것. 핀란드의 알토 대학이라는 대학을 여러분들이 창업이나 이런 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 하는데요. 그 북유럽의 국가의 대부분의 특징이 단과 대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그냥 종합대학은 거의 없고요. 유명한 대학들이 무슨 아트 대학, 무슨 뭐 디자인 대학 이런 데들이 되게 많은데, 핀란드에 헬싱키에 유명한 경영대학이 하나 있었고요. 디자인 대학이 하나 있었고 공과대학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다가오는 100년을 대비해야 되는데 다가오는 100년에 어떤 것이 대학의 경쟁력이 될까라고 할 때 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분리된 교육을 해서는 이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3개의 대학이 모여서 하나의 대학을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대학, 디자인대학, 기술대학이 공과대학이 떨어져 있던 학교가 하나의 대학을 만들고요. 그들이 만든 이유는 뭐겠어요? 융합교육을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모인 거겠죠. 그래서 핀란드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인 알토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알토 대학을 만듭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태생부터 융합교육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수업에 융합교육을 접목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스탠포드의 디스쿨 하면 이 학교들도 이제 어떤 뭐 디자인 싱킹을 만들어낸 그러한 그 학교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디자인의 D자를 따서 디자인 대학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디자인과 교수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공학, 경영, 사회과학, 정보과학, 의학, 교육과 같은 다분야의 교수들과 같이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디자이너 중심의 사고를 가진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공헌을 했고, 미국 스탠포드를 세계적인 창업 대학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ETC 센터도 이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쓰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술하는 교수와 공대 교수가 같이 모여가지고 이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많은 과정들은 혼자 하는 거에 한 학과별로 하는 프로젝트에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같은 학과 학생들이 모이면. 하지만 다른 종류의 학생들이 모이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 학기에 제가 애니메이션과 학생과하고 저희 과하고 합치해서 과목을 만들었는데,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 과 캠퍼스가 다릅니다. 저희는 성서라는 지역의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과는 그 대명동이라고 하는 구 캠퍼스에 있는데,
그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프로젝트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온라인에 무장된 학생들이라서 오프라인에 모이는 것보다도 온라인에서 더 열심히 강의를,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게임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도 모여서 게임을 다 완성해서 그 발표를 했는데 기업체에서 와서 이게 학생이 한 수준이라고 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했어요. 그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잘 가르친 게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이종 교배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학과 학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얻을 수 없는 거를 애니메이션과 학생들하고 섞어 놓으니까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디스플리너리에 대한 교육들을 저희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과연 조직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글로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즘 뭐 세계적으로 대학하면 미네르바 대학 스쿨 많이 나오죠. 근데 그들이 뭐가 다르냐라고 보면 다른 건 뭐 온라인 교육합니다. 그냥 온라인 원격 교육 다 하고요. 그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기숙사의 위치를 1년마다 변경해야 돼요. 이 학교의 본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1학년만 샌프란시스코에 다니고요. 2학년 때는 아르헨티나나 독일에 가서 1년을 보내야 되고요. 3학년 때는 인도나 한국에 가서 1년을 보내야 되고 4학년 때는 이스라엘 또는 영국에 가서 1년을 보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이 학교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인력은요, 글로벌 인력이에요. 근데 글로벌 인력인데 4년 동안 샌프란시스코에 앉아 있으면 글로벌 인력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인력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나라의 문화도 알고 그 나라의 사회적 문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4년 동안 학습하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결한 사람만이 글로벌 인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 되고 있고, 이 학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선풍적인 어떤 전 세계의 어떤 벤치마킹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프랑스 에피텍이라는 학교가 저희 학교에 와서 이제 60명이 조금 다닌다고 했는데, 이 학교는 학생이 IT 관련된 학과의 학생이 600명 정도 되는데요. 600명 학생이 4학년 때 스터디 어브로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외국에 가서 1년 동안 보내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다니는데 그 40개국의 61개 대학이 자매 대학이 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그 학교의 소개를 보고 자기가 갈 대학을 선정합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선정한 거에 10년 연속 1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61개 대학에서 선택이 되는데, 그러면 600명이면 10명씩 평균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60명이 선택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짭짤하게 돈을 잘 벌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교수님들 아마 여기 강의해 보시면, 만약에 5년에 4학년이다. 그러면 만약에 4학년 제면 3학년일 거예요. 3학년 1년을 외국 대학에, 커리큘럼도 동일하지 않은 외국 대학에 61개 대학에 펼쳐놓는다. 그걸 동의할 수 있는 국내 대학 교수는 없을 겁니다.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3학년은 그 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과목들이 다 편성되어 있어서요. 그렇죠? 3학년을 우리 과에서 안 배웠으면 이 학생은 우리 과 학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1, 2학년은 연습하는 거고 3학년 때 주로 배우고 4학년 때는 취업하느라고 바쁜데 3학년 과정을 1년 동안 통째로 외국에 보낸다? 과연 이 학생이 우리 과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만큼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보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요. 근데 이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나라에 있는 것보다 해외에 가서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많은 대학들이 글로벌 캠퍼스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것들은 오해를 하시니까 딴 대학 가서 돈벌이 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기 학생들이 더 글로벌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로 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학제관 교육을 하고 있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학생들을 만들자는 게 두 번째 목표가 되고 있다. 세 번째는 공간과 설비의 문제인데요. 스탠포드 D스쿨의 그 강의실 사진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캡처해 놨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느낌도 그러시겠지만 강의실 같지 않고요. 벽이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돗대기 시장 같습니다. 거의 서문시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대구에 가면 유명한 서문시장이라는 데 있는데요.
서문시장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스탠포드라는 학교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그 궁금증을 어디서 풀었냐면, 여기 보면 스탠포드 교수들이, 디스쿨의 교수들이 책을 썼어요. 메이크 스페이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스탠포드 디스쿨에 있는 의자나 책상 하나, 모든 것들은 스탠포드 교수들이 다 만들었어요. 교수들이 앉아 책상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책상의 높이가 몇 센치여야지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원활하게 될까? 조별 활동이 가장 빨리 될까? 그 다음에 강의를 하고 나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보시면 그 돗대기 시장 같이 된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여러분이 아마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하시는 교수님이 가장 힘드신 게 뭐냐면 강의실 환경이 그거를 받쳐주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 애들은 포스트잇 같은 거 많이 붙여가지고 전 시간에 토론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정 교수님 어떻게 해요? 포스트잇 붙여. 정리를 깔끔하게 해요. 막 붙인 거 잘 떼어서 여기다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써요, 그 포스트잇? 아, 알뜰하네. 놀 데가 없어요.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에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나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냐 그러면 애들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켜고 확대를 막 해요. 너 지난 시간 이런 얘기 했잖아. 이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스탠포드에도 똑같이 발생해가지고요. 강의실이 이렇게 돗대기 시장 같은 건 뭐냐면 5분 안에 전에 활동했던 거를 저장하고 다시 그거에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결과를 다시 제대로 만드는데 최대 5분이 안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7개, 8개의 강의의 결과물들이 쭉 쌓여 있고요. 그럼 내가 어느 강의지 그러면 우리가 가서 다시 하면 지난 시간 했던 결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수들이 앉아서 의자 만드는데 뭐 재밌겠어요? 우리는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수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학교에서 강의실의 환경을 바꾸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강의 중심의 교육 환경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수업을 진행한다? 그건 아주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에 대한 혁신이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편안하게 거기서 오랫동안 가장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어떤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이제 핀란드 알토 대학의 디자인 팩토리는 가장 창업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리빙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토타입을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가 사실 전 세계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느냐의 경쟁은요. 제가 창업 수업 10년 전에 할 때 좋은 아이디어 내는 경쟁을 했어요. 근데 좋은 아이디어는 존재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아요. 전 세계에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그 고객과 사용자들과 빨리 접촉해서 사용자의 니드를 얼마나 빨리 반영하고 그것들을 제품과 근사하게 가느냐의 경쟁을 하지 좋은 아이디어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린 스타트업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프로토타이핑의 중요성인데요. 핀란드 알토 대학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이 샵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자기가 만든 제품들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빨리 프로토타이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퍼실러테이터인데요. 이젠 대학에서 누가 필요할까?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하면 이렇게 대단한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교수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많은 대학들이 더 젊고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핀란드 알토 대학에 갔을 때 굉장히 놀랬던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디자인 팩토리에 10명의 스태프들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 우리 아까 사회 봤던 김병욱 교수님도 그 디자인 메이커 스페이스 책임 교수인데 제가 우리나라의 모든 메이커 스페이스 가보면 이런 거죠. 어떤 학생이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이런 거를 만들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메이커 스페이스에 있는 직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우리 스태프들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옆에 교육표를 딱 본 다음에 다음 달에 3D 프린터 교육이 있고 이번 주에는 뭐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열심히 들으시면 나중에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의 90%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경영학과 학생이 창업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유, 제가 여기 너무 꿀렁꿀렁한 소리가 나가지고 죽겠네요. 신경이 너무 쓰이네. 그래서 가면 옆에 자기가 관련된 아이템이라고 관련된 스텝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자기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그럼 스텝이 뒤돌아서 가지고요. 갑자기 꿀딱꿀딱꿀딱 30분 동안 한 다음에 네가 아까 나한테 얘기했던 아이디어가 이거야? 라고 해서 프로토타입을 딱 만들어줘요. 그럼 그 친구도 딱 아까는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말이었는데 그 스텝 아저씨가 그래서 이 스텝 아저씨를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파상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전파상 기억하세요? 그죠? 뭔가 그러니까 막 중고 물품 쭉 널려져 있고요. 제가 뭘 얘기하면 제가 예를 들면 제 기억 속에 그 삼성 칼라 TV가 있었는데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파상에 가져갔더니 그 모델이 오래돼서 부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그 아저씨가 갑자기 LG TV를 막 빼더니 거기서 물 뚝 잘라가지고 삼성에 딱 붙여주는 거예요. 아마 한 몇 달은 쓸 겁니다. 뭐 이런 게 우리가 얘기하는 전파상인데 그 전파상들이 여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서 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줘요. 그러고 나서 2주 동안 그 물건을 들고 자기 친구들하고 열심히 또 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럼 다시 와요. 그럼 그 아저씨는 또 와. 아저씨 제가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봤더니 친구들이 이런 기능을 보완하면 더 좋은 물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 그분이 야, 요거는 바로는 안 돼. 내일 와. 그러면 내가 네가 얘기했던 기능들을 좀 넣어서 다시 2차 프로토타이핑을 도와줄게. 그러고 보내요. 그럼 그 다음날 가면은 그게 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핀란드에 있는 디자인 팩토리에 이용한 학생들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급상승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아이디어가 처박히거든요.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요. 좀 지나면 아이디어가 꼬라박아요. 왜냐면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혼자 해야 되거든요. 그 일들을. 그죠? 근데 전공은 경영학과고, 그죠? 나는 한 번도 납땜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거 관련된 물건을 해야 돼. 물론 거기는 아이디어들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빨리 실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왜 만들 필요가 없는지를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그거를 계속 5년 동안 고민하다가 나중에 가서 전문가한테 한마디 들으니까 바보 이러면 그 친구 머릿속에 5년 동안의 세월은 다 낭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테크니션이라고 하고요. 테크니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알기로 이덴과 연대에서 디자인 팩토리를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구축을 했어요. 하드웨어는 똑같이, 아니, 더 훌륭하게 구축했어요. 근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됐을까요? 좋은 테크니션을 구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학생한테 누가 필요할 거야 되는데, 뭐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무슨 얘기하면 매일 말만 하잖아요. 교수님이 뭐 할까 그러면 말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몇 번 들으면 제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저만 몰라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 주면 애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겠지 하지만 학생들은 더 실제적인 걸 원하고요. 실제적인 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대학에 지금 있느냐 그런 문제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면은 뭐 창고 같은 데 있고요. 뭐 이러지만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의 활동은 어느 공간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학교마다 자기한테 맞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아이오와 주립대학이라는 대학에 방문했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했는데요. 창업보육센터인데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창업보육센터에 한 10개 방밖에 없어요. 10개 방이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거기를 제가 그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 앞에 문패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문패라는 게 뭐냐면 이 회사의 이름은 튜터 유니버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스튜던트 비즈니스 스윗 스폰서드 바이 데니스 앤 맥 스팍스라고 하는 그게 붙어 있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이 학교는 창업교육센터를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냐 그러면 학생들이 내가 창업하고 싶으면 그 네트워크 파티를 열어줘요. 그 지원자들한테. 그러면 이 창업교육센터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이 초대가 돼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학생이
제가 이런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손을 딱 들고 내가 저 친구의 멘토가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아이템을 잘 알고 있으니 멘토가 되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0만 원씩 멘토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의 드디어 그 창업교육센터를 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고요. 돈은 누가 내야 되냐면 아까 그 손을 든 선배가 내줘야 돼요. 그리고 창업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멘토가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돈을 받지 않고 그 회사 기업이 잘 될 때까지 계속 멘토링을 해줘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그렇게 해서 창업에 성공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학교의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멘토비를 따로 책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계속 선배가 후배를 키워주는 어떤 그런 전통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전통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물론 스탠퍼드나 뭐 알토 대학은 좋은 아이템이 생기면 투자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받고 기업을 만들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그 외국의 상황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저희가 좀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아야 우리도 좀 방향성을 잡지. 내 수업을 잘하겠다고 해서 내 안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걔 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리빙랩도 저는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하나의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강의를 정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실망은 점점 그에 비례해서 커져요. 애들이 아이템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그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든다. 그 다음에 애들이 처음에는 좀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학기 말이 가면 갈수록 동력을 상실하고 쭉 퍼지는 경향이 보인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 대해서 좀 경험하게 하고 싶은데 그 실제 상황을 경험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이런 고민들이 수업 시간에 저는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커튼을 여는데요. 여기 비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저는 이런 수업을 할 때 어떤 것들을 많이 하냐면 일단 좋은 방법론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좋은 방법론들을 수업 시간에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창조를 바로 시키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를 시켜야 되냐면 모방부터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어떤 그 모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답이 있다.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거는 디자인 싱킹적 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구성원으로 팀 프로젝트를 구성한다는 거는 아까 얘기한 인터디스플리너리한 수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좋은 강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이런 수업을 진행하면서 하는 저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빙랩을 위한 좋은 방법론을 활용하면 효과적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리빙랩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디자인 싱킹에 대한 기본적 개념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린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배경들 같은 거 다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들을 과연 리빙랩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것들을 리빙랩에 맞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좀 보시면 이게 이제 린 스타트업의 가장 기본적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 의미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우리 김 교수님 뭘까요, 이게? 이 그림에서 잘 모르겠어요? 왼쪽에 시작부터 끝인데, 그죠? 느낌으로 쭉. 응? 시작은 몇 개로 하죠? 5개. 그죠? 끝은 1개. 근데 1개는 1개인데, 처음에 시작했던 그러니까 가운데 세 번째 게 끝까지 간 것 같은데, 느낌이. 그죠? 맞죠? 근데 처음에 있었던 세 번째 거와 결과적으로 만들었던 세 번째 거는 다르죠. 그죠? 그게 린 스타트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하나만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링캔버스나 이런 것들이 종이 한 장으로 그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업계획서는 한 20, 30장 적었잖아요. 그럼 왜 20, 30장 적을 걸 한 장에 적었냐라고 하면 여러분을 게으르라고 한 게 아니라요. 한 장을 20장 그리라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계획서는 20장을 적으라는 거. 20장으로 한 개의 아이템을 적으라면 린스타트업은 뭐냐면 한 장짜리를 몇 개 만들어라? 20개 만들어. 근데 어떤 분은 수업 시간에 한 개 만들고 계속 자기는 린하게 수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작게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개를 만들고 가능성을 여러 개를 탐색하고 계속 그것들을 다듬어서 한 개의 과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저는 처음에 제가 수업을 창업 강의나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강의나 리빙랩 강의를 할 때 처음에는 학생들한테 계속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계속 자극을 주고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디어는 3주나 4주 이상 끌지 않습니다. 개떡 같은 아이디어도 일단 아이디어를 만들게 하고요. 그것들을 계속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현장에서 그 아이디어를 다듬어가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것이 다 완성되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변하는 거를 가르치는 게 사실은 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좋은 답을 내려고 하고 아이디어 경진대회 같은 거를 해요. 근데 아이디어 경진대회 백날 해봤자 좋은 아이디어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인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행해봐야지 이 아이디어가 좋은지 안 좋은 건지를 알 수가 있고요. 현장을 가봐야만이 좋은 아이디어인지 안 좋은 아이디어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요즘 이렇게 창업을 도와주는, 저한테 창업을 의뢰해서 한 분이 있는데 8월 15일 날 이제 드디어 앱을 런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행색이 너무 자유분방하고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옆에 있는 교수님이 그분이 왔다 가면 이거 저 사람을 왜 만나?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자유분방하신 옷차림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오시는데 제가 그분을 도와줄까 말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은 다 반대했거든요. 시간 낭비할 거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거다. 근데 제가 그분을 쫙 관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현장의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것들이 현실성 있는 경험을 했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을 다닐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른 교수님의 반대를 다 무릅쓰고 제가 그 창업자를 도와주었는데요. 지금 엊그저께 8월 15일 런칭을 했는데 필드에서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필드에 대한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 광고에다가 배민 모델, 배달의 민족을 좀 합친 모델인데 그 양반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라이더를 2년 동안 했어요. 라이더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자기가 라이더를 2년 했고요. 식당 주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식당 개업을 2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다 하니까 라이더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식당 주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고객들은 어떤 거가 불만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그래서 그 사람이 뭐까지 얘기하냐면 영하의 추운 날씨에 라이더가한테 그 오토바이를 타면서 터치 한 번 더 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를 거다. 그걸 안 해본 사람은 터치를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추워 죽겠고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면 화면을 터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도록 하는 게 하나가 라이더한테는 정말 힘든 일이다. 그 하나를 줄일 수 있는 게 라이더를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제가 지금 말씀 의도는 뭐냐면, 계속 우리가 맞는 문제는 뭐냐면, 좋은 아이디어, 내가 광고와 어떤 배민의 모델을 합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부닥치는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를 풀어가는 게 창업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좋으냐 안 좋으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단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제가 뒤에도 이제 그 강의할 때 어떻게 강의하는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학생들이 실제로 만들어 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디자인 싱킹들을 저희 수업 시간에 많이 적용을 하는데요.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고 어떤 분하고 수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적 문제가 찾아봅시다라고 얘기하면요. 사회적 문제를 찾는 순간에 바로 그 옆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거의 해결책까지 얘기를 항상 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학습 받아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근데 여기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죠.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시간이 주어진다면 원인을 찾는데 55분을 쓰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5분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가일수록, 그러니까 좋은 논문을 잘 쓰는 교수들의 특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쪽 분야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빅 이슈를 잡아내고 그 빅 이슈를 해결하는 사람의 특징은 문제를 잘 찾지 해결책을 잘 찾는 사람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점점 해야 되는 거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찾는 거예요. 제가 2015년, 16년, 17년 요때 우리나라 학생들을 데리고 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런 컴페티션, 이런 어떤 그런 아이디어 컴페티션 같은 거를 한 3년 동안 우리나라 대학생들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요.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도 잘해요. 왜냐하면 걔네들 다 외웠잖아요. 영어를 막 쫙 외우고요. 파워포인트 정말 날라다니게 하고요. 완전히 그 대회에 특화된 애들만 다 모아왔으니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파워포인트 4장하고요. 그냥 날라다니는 것도 없이 그냥 글자 4개 쓴 애들한테 가서 다 족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학생들이 데모를 했어요, 저녁에. 아무리 봐도 억울하다. 이거는 편파적이다. 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미국의 심사위원을 만나러 갔어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네들은 해결책은 잘 찾는데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를 공감할 수 없으니 네가 만든 해결책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나는 네가 얘기한 1분 후에 니네 학생들이 얘기한 거에 1분 후에 들은 적이 없다. 왜? 문제가 없으니까 해결책만 존재하는 문제를 발표를 하고 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 당시에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문제를 찾는 그 스텝을 간과하고 해결책을 빨리 찾으려고 계속 강요하고 아까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면은 교수가 조급정에 빠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수업들을 계속하면 해결책은 맨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아이들이 찾더라고요. 찾아도 충분히 해결할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의 전곡을 찌르면 해결책이 너무 쉬워져요. 전곡을 못 찌른 애들이 해결책이 복잡한 거 들고 오지 문제의 핵심을 찾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인 싱킹이나 이런 것들의 핵심적인 내용들 학생들이 잘 가르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된다는 건데요. 학생들한테 첫 주에 이제 빨리 이제 아이템을 내라고 해가지고 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아이디어를 내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2005년도에 냈으면 좋았을 아이디어를 툭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수업은 어떻게 된 건가요? 무조건 망한 겁니다. 왜? 애들하고 한 학기 죽으라고 해도 2008년까지 끌어올리면 수업이 종료가 돼요. 어차피 그 아이디어는 2021년도에는 쓸모도 없는데 나하고 걔하고 죽으라고 머리 터지게 싸워요. 그래서 절대 학생들한테 미리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지 않고요. 최근에 있는 트렌드나 사례들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내기 전에 사례를 계속 보여주는 일을 해요. 그 머릿속에 0점 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대충 내면 2021년 비슷한 아이디어로 생각이 이렇게 바뀌도록 그 조정을 안 해놓고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갑자기 아이디어가 황당한 아이디어가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5년이나 2005년에 성공했던 아이템들, 이런 유의 아이템들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새로운 창조를 시키기 전에 모방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업 시간에 준다. 그래서 리빙랩의 트렌드를 쭉 보여주고, 그리고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0개, 100개를요, 슬라이드처럼 이건 이런 케이스, 이건 이런 케이스, 이건 이런 케이스, 이건 이런 케이스, 이런 식으로 쫙 보여줘요. 그럼 지가 마음에 드는 게 몇 개 있어요. 한 개 가지고 설명해봤자 애들은 그러면 다양성이 떨어져요. 그걸 좀 약간 강요 비슷해요. 그러면 일단 개수를 많이 해서 요건 이런 문제를 해결했고 요건 요 문제 해서 한 100개, 200개를 쫙 펼쳐놓으면 학생마다 지가 관심 있는 게 한 5개씩 나와요.
그럼 그 5개를 가지고 좀 더 스터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해서 얘가 그 5개보다 더 뛰어난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 투업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요. 세 번째는 저는 아까도 이제 디자인 싱킹적 사고들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해관계자나 사용자들을 최소 3차례 이상 방문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학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교수님이 요즘 강의를 안 하시더라. 그래서 뭐 우연히 무슨 일이 있어서 제 강의실에 갔는데 제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도 갔더니 없는 거예요. 또 뭐 그 다음 주 안 왔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강의실에 안 계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현장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강의실에만 진행되는 강의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차례, 그리고 많은 조는 한 5차례 정도 실제 현장에 가서 하고요. 그 현장에서 나왔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수업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결과로 저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팀 활동하고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면 교수님들이 만약에 리빙랩 강의를 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어떤 걸까요? 제일 많이 시간을 쏟는 일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학생들이 관을 한번 방문해서 그 관의 의견을 들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느 관을 정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전화를 해요. 그러면 90%의 확률로 오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려면 공문 보내라. 왜 오는지에 대해서 문서로 보내라. 그럼 그 문서를 보고 검토한 후에 우리가 오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거는 거의 10% 이내고요. 그 다음에 허락은 하겠다 하지만 우리한테 오려면 네가 무슨 목적으로 오는지, 이걸 왜 오는지, 어디까지 오는지를 사전에 서류로 보내라 하는 순간에 애들이 멘붕이 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걸 작성하고 왜냐면 다음 주에 가야 되는데 그걸 작성하고 뭐 이러면은.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조직에서는 뭐냐면 공문을 보내라. 그거를 그냥 메일로 보내면 안 되고 앞에다 공문을 척 붙여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니네가 오는 방문을 하겠다.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막 공문을 그래서 학교에서는 못 보내지만 내가 그 수업의 어떤 담당 교수로서 보내겠다 이러면 또 뭐 그거는 또 오케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문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써야 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팀을 이제 나눌 때 이제 몇 명 정도 나누냐 이러면 제가 요즘 이렇게 팀을 나눠보면 그러니까 팀을 나눌 때 원래 홀수로 나눠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 팀은 4명씩 나눠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 수업을 들을 때 학생들한테 겁을 좀 많이 줘가지고요. 중간에 그만둘 애들을 좀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4명이 조를 짰는데 그중에 1명이 드롭을 하거나 열심히 안 하면요. 그 조는 이제 망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게 깨져가지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팀 빌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리빙랩이니까 역할을 분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4명을 구성을 하면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1명은 너는 사용자야. 너는 공공기관의 대표자야. 너는 민간이야. 연구자야. 이렇게 하고요.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롤플레잉을 시켜요. 거기서. 네가 오늘은 내가 어느 기관에 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너는 공공의 원래 책임자였지. 그러면 네가 오늘 무슨 대구시 뭐 교통과의 과장이야. 그럼 네가 롤플레잉 해. 그럼 니네들은 질문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습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 같은 것들을 왜냐하면 그런 롤플레잉을 좀 시키면 학생들도 내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해하게 돼요. 내가 공무원이면 저 처음에 그냥 가면 공무원이 하는 얘기를 너무 막 싫어하고 그렇지만 너 공무원 롤플레잉을 시켜서 한번 연습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공무원한테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을 가고 많이 인터뷰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우리의 상황이 사실 이런 리빙랩을 수업을 하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사실 안 좋습니다. 아까처럼 뭐 회사 한번 가서 인터뷰하는 것도 어렵고요. 사용자 만나서 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사실 학생들이 다루는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못하게 하거든요.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인터뷰를 못해요. 뭐 미혼모 문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야, 좀 가볍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관련된 기관에 가려고 하면 다 개인정보다 뭐 이런 문제에 다 걸리기 때문에 주제 선정할 때도 교수님들이 좀 잘 관여하셔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팀빌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같은 과 학생들은 다 배제하고 이렇게 섞어요. 그래서 제 수업은 이런 리빙랩 수업이나 이런 수업을 할 때는 한 과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과 학생들이 모이는 수업을 하고요. 여러 학생들이 모이고 나면 학기 말에 되면, 그러니까 제가 이 조가 결과를 잘할 거다 안 할 거다를 첫 시간에 제가 알 수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팀 빌딩을 딱 시킨 다음에 제가 3시간 연강을 하는데 그날은 2시간만 수업을 하고요. 1시간 동안 조별로 시간을 가져라라고 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강의실에 앉아서 그냥 얘기하고 가는 방법. 두 번째는 커피숍으로 옮겨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방법. 세 번째는 커피 마시고 다 끝나서 밥 먹으러 가는 방법.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밥 먹고 술 마시러 가는 방법. 그 다음에 노래방까지 가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점수를 준다고 해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제가 단톡방을 만들거든요. 쫙 올라와요. 우리 저는 지금 헤어졌습니다. 지금 헤어졌습니다. 쫙 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헤어진 조한테 제가 그 다음 주에 와서 선물을 줘요. 조한테. 근데 그 순서가 성적 주는 순서하고 거의 90%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늦게까지 남은 조는 성적을 제일 낮은 확률이 높아요. 그 이유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생들끼리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즐기는 친구와 그 다음에 활동하는 거가 싫은 거예요. 수업은 듣지만. 그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조의 그 어떤 상승작용이 오는 조가 있고 어떤 조는 그냥 하라니까 하는 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좀 액티브하게 팀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 결국 멤버십이 잘 구축되면 결과는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좀 유도하는 방법으로 저는 학생들 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잘 낼까요? 교수님 그렇지 않죠?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하는 일이 뭐냐면 학생들 평가자로 만들어요. 임시로.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적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디다 붙이라고 해요. 그래 놓고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니까 남의 아이디어를 다니면서 그 아이디어의 안 좋은 면을 막 질문하고 공격하라고 막 시켜요. 그리고 그 질문을 적으라고 해요. 종이에다가. 그리고 그 질문을 막 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라고 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막 괴롭히잖아요. 그럼 그걸 들고 와서 똑같은 질문을 내 아이템에다가 하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뭘 알게 되냐면 내 아이템이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 아이템이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내가 평가자의 입장이 먼저 돼보면 그리고 나서 자기 아이템을 쳐다보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자기 아이템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갖게 되고 학생들이 계속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템을 딱 정하잖아요. 그럼 아이템을 딱 적는데 저게 파란색 포스트에 적혀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한다. 이게 첫 번째나 두 번째 시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 친구에 하나씩 뭘 주냐면 노란 포스트잇과 빨간 포스트를 줘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 아이템이 좋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노란 딱지에다가 그 좋은 이유를 적게 하고요. 이 아이템이 별로다라고 생각하면 빨간 딱지에다. 왜냐면 종이 한 장밖에 없으니까 뭐 간단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붙이라고 막 해요. 이렇게 붙인 거예요. 한쪽에는 노란 의견이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뒷면에다 자기 학번하고 이름을 쓰게 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저걸 다 자기 조로 가져와서 쭉 보고 우리가 놓친 것 중에 아니면 우리가 들으면 좋을 만한 의견들을 반영하고 가장 좋은 의견을 적어준 친구한테 보답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적어준 걸 뒤를 까면 학번하고 이름이 써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수업 시간에 사실 한 학기 시작하면 제일 많은 게 이제 스타벅스 상품권 한 10장, 20장을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녀서 저 활동 잘하면 바로 현장에서 주는 일들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나름 열심히 평가자가 되는데 제가 이거를 찍히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처럼 30분 동안 네 아이디어를 더 잘 만들라고 하는 것보다 남의 아이디어 가서 비판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자기 아이디어 디펜스 하다 보면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아이디어로 가는 거를 단축시킬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3번 내지 4번 정도의 피드백을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합니다. 제가 강의가 시작되면 제 단톡 그 카톡방에는 1시간만 안 보면 어떨 땐 200개씩 올라와 있어요. 학생들의 모든 활동을 올라와야 되고 올라온 활동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갔다, 거기서 무엇을 봤다, 어떤 활동을 했다, 그것들이 기록에 다 남겨져 있어야 되고요. 조별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하고 강의 진행에서 의견 수렴 같은 것도 받고 즉각적인 소통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팀별로 현장학습 관리도 하고 팀별로 관계 형성하는 그런 형태로 그 SNS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최종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튜브에 결과물을 올리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일날 마지막 날 발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더 긴장을 많이 하고요. 분위기도 되게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전주에 그러니까 그 발표하기 전에 한 학기 동안 했던 내용들 제가 다 촬영을 시키거든요. 그걸 편집해서 동영상으로 해서 이번 학기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라는 게 아니라 이번 학기에 네가 어떤 작업을 했고 어떻게 해서 네 아이디어가 어떻게 진전됐는지를 정리하라고 이렇게 쭉 한 다음에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학기는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 틀어 그러면 탁 하고 평가 같은 거 안 하고 박수 막 쳐주고 아 고생 많이 했다 니네 친구들 힘들었겠다 이런 얘기 그 다음 주 또 나와 그리고 탕 틀면은 또 거기 영상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냥 힘들었던 거 또 보람됐던 거 그런 것들 이렇게 나누는 형태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마지막 강의는 강의실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커피숍 같은데 링크 사업비나 이런 데 달라고 해가지고요. 커피숍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동영상 나오는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 애들 하고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티처럼 해요. 파티. 아 오늘 너희들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했다. 그래서 니네 친구들끼리 같이 격려해주고 우리 그러고 끝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부 강사들 활용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동문 선배들이 와서 하는 강의가 가장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나하고 똑같은 환경에 동질성이 있는데 너무 뭐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아이템 가지고 성공한 사람 백날 불러봤자 학생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거 감동스럽지도 않고 별로 보지도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강의를 해보면 강의의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강의형 수업을 1단계로 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PBL 수업을 하시는 분을 한 2단계라고 보고요. PBL을 가지고 창업 문제를 푸는 건 한 3단계, 레벨 3 정도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레벨 4는 사회 문제 해결 관련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거 강의하시는 분이 한 4단계, 리빙랩은 5단계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 중에 제가 리빙랩을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반응이 뭐냐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한 학기 동안 하는 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러면 리빙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솔직히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리빙랩을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저는 2019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리빙랩 활동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됐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리빙랩에 관심을 갖고 했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교들을 이렇게 벤치마킹 하러 가고 또 뭐 강의해달라고 해서 가서 했던 걸 이렇게 보면 리빙랩이 아닌데 리빙랩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실감사업단 단장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요즘 써먹는 용어 중에 메타버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메타버스가 아닌데 메타버스라고 해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게 메타버스야. 그런 것처럼 리빙랩이 이게 무슨 사회 문제 해결 교육 같은데 리빙랩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리빙랩은 일단 사회 문제 해결은
사실은 대상자만 있어도 돼요. 대상자.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대상자하고 내가 회사 만들어서 그 사람 도와주겠다. 그럼 끝이에요. 뭐 관이 개입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리빙랩은 전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4P,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 공공, 민간, 그죠? 그 사람들 간의 어떤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야 되는데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교육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 4P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게 랩이라는 거를 관과하고 있다. 랩이라는 거는 실험실이에요. 연구라는 거예요. 연구실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 연구가 첨단 기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험실은 존재해야 된다. 그 대신 그게 첨단 기술이라기보다는 적정 기술이 더 가깝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기술이 관여되지 않은 거는 그러니까 4P가 존재하지 않고 랩이 존재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리빙랩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4단계인 사회문제 해결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 4P를 어떻게, 4P들 간의 코크리에이션을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들이 과학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저희가 리빙랩 강의에 우리 교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대한 리빙랩 네트워크에서 협력 사업을 좀 진행하자라고 해서 5개 대학이 모였습니다. 경남대, 계명대, 대전대, 동국대, 전주대가 참여를 했고요. 교재 이름은 지역사회 혁신과 리빙랩이라고 하는 교재를 저희가 지금 이제 마지막 교정하고 있는 단계고, 그러니까 디지털 버전은 이달 말, 그다음에 프린트는 한두 주 늦게 지금 책이 배포될 예정인데요. 굉장히 많은 리빙랩에 관련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거를 적용하는데 좀 한계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우리하고 가장 유사하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적용 가능한 부분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일 유사하다. 그러니까 좀 저희도 약간 모방을 해야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서울시에서 만든 디자인적 사고와 공동 창작 기반의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인 것 같지만 또 그 안에 리빙랩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에 관련된 요 단계를 우리가 한번 수업 시간에 담아보자라고 해서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실습이 진행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제 목차인데 이런 형태의 그 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약간의 이해를 돕는 내용이라면 5장부터 10장까지는 학생들하고 실습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활용은 저희가 최대한 그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하려고 지금 생각하고요. 그래서 파일 자체를 오픈하겠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리고 학기별로 프린트가 필요하면 저희가 주문을 받아서 그냥 인쇄해서 하는데, 복사하는 것보다는 좀 싸게 할 수 있도록 대량으로 인쇄해서 배포하는 그런 작업을 할 거고, 향후에 강의 자료와 동영상 파일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 수업을 진행할까에 대한 문제를 조금 고민해 봤는데요. 두 가지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제 발굴 중심으로 가겠다. 그냥 아이디어를 내는 형태로 가겠다. 나는 해결책까지 찾는 건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 발견 중심으로 15주 강의를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두 번째 방법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 지역사회 문제 발굴도 하지만 그거에 관련된 해결책도 도출하는 과정까지 한번 수업 시간에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 두 번째 강의 계획을 따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앞에 거와 뒤에 거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프로토타이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토타이핑을 통하고, 그리고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까지 모여진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 하시는 분은 앞에 거만 하셔도 되고, 한두 번 앞에 걸 하신 다음에 뒤에 거에 도전하시는 게 나을 수 있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뒤에 거까지 가려면 진짜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뒤에 과정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앞에 부분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그 강의를 할 때 매번 이런 워크시트를 만들었어요. 제가 좋은 방법론을 따르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워크시트가 있고요. 한 챕터당 워크시트가 한 2장 내지 뭐 한 4장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거 워크시트를 사용을 하라고 할 때 가이드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의 워크시트를 한 30분 이상 끌지 않고, 그러면은 1시간 반, 그러니까 저희가 3시간 강의라고 하면 해야 되는 활동이 뭐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1시간 반 이내에 다 끝내고, 1시간 반은 실습하는데 워크시트 한 2장 정도 가지고 학생들이 실습을 하면 되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려고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5장 이후부터는 워크시트들이 나오고, 그 워크시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 학생들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의 활동은 현장을 가서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장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마다 롤플레잉을 좀 시켜가지고, 제가 이거 롤플레잉을 좀 시켜보면요, 뭐 현장에서 듣는 얘기나 학생들이 하는 얘기나 거의 70~80%는 동일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말은 없겠죠. 하지만 비슷한 분위기들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해야 될 것들도 강의실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는 롤플레잉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그 진행에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조금 일찍 끝났네요. 원래 좀 더 때워야 되는데, 그죠? 네. 혹시 좀 그 제가 했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뭐 질문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뭐 아니면 제가 했던 내용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내가 해보니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편하게 하시면, 왜냐면 제가 뭐 답을 드리자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책을 만든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책을 하나 첫 책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되게 사람마다 정리되지 않은 거를 정리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책이 하나 나오면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나오기는 좀 쉬워져요. 왜냐하면 그 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정리해서 자기 의견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책을 출판할 때 생각이, 우리 책이 좋기 때문에 써라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반으로 해서 더 좋은 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뭐 질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코멘트,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뭐 제가 했던 내용 중에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 일정 부분은 맞지만 일정 부분은 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마이크. 예, 인제대학교의 공공인지학부에 있는 이상열입니다. 네. 예, 임충재 선생님 한 1년 되었죠. 그래서 네. 요 교재 작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제가 같이 교재 작업을 했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다시도 드는데, 그때는 저희 인제대학교 자체 내에서 교재를 같은 내용의 교재를 준비 중에 있어서 그때 참여를 못했었거든요. 예. 저희도 이제 인제대학교에서도 리빙랩 교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참여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미안함이 여전히 있고, 그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좀
상쇄시키고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멘트 비슷하게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은희 선생님하고도 저희가 같이 제가 작업을 많이 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지역에 어쨌든 이 리빙랩은 어떤 지역 사회나 지역 산업과의 같이 협업 작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학생과 교수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가들하고도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인제대학교 리빙랩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어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요 리빙랩 수업을 참여해서 졸업한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작업을 해봤던 마치 링크 사업단에서 이제 가족 회사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과 비슷하게 주민들이나 기업들 또는 지자체에 있는 관료분들을 해서 피어 커뮤니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피어 커뮤니티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에이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평가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멘토가 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오프상에서 직접 학생들이 그 팀별 활동의 일환으로 직접 만나 뵙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까도 뭐 다른 해외 사례에서도 했던 것처럼 그 줌이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 피어 커뮤니티와 이번 프로젝트 간의 어떤 워크숍 같은 거를 한번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도 우리 교재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그 리빙랩 수업에서 한 과정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학생들이 이제 아이디어와 그 수업을 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평가자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모르겠어요. 이번 교재 어떤 내용으로 그 부분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실제로 학생들이 다른 팀의 작업에 점수를 주고 그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성적을 냈어요. 그게 한 30%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30%는 이제 이번 학기에 내 활동에 대해서 다른 나머지 학생들이 나를 평가해주는 그런 과정이 된 거죠. 그랬더니 30%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이번 학기부터 한 20%로 줄여볼게라고 해서 20%를 좀 줄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고민이 많아요. 같은 동료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은 동의하나 그게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요거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이고 저 1년 전에 아무튼 인제대 그 세미나에서 뵀었는데 또 뵈서 반갑습니다. 인제대가 아니라 그 뭐죠?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에서 뵀죠, 그죠? 근데 그 교수님이 지금 뭐 사실 아까도 제가 전제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교수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 식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리빙랩을 몇 년 했어요. 근데 아주 냉철하게 비판해 보면 이런 게 우리가 뭘 했다고 그러니까 남한테 뭐 할 게 있을까라고 보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없었을까라는 거에 저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좀 그 연관성이 있는데, 아까 피어 그룹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리빙랩을 구성하는데 그 플랫폼형 리빙랩을 우리가 지향을 좀 하자. 그래서 주제를 좀 정하고, 그러니까 그냥 학생들한테 매번 새로운 주제 마음대로 정하라는 게 아니라 연관된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도 그런 그룹을 갖고 있어서 항상 자문도 해주고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들을 계속 같이 쌓아 올려야 점점 수업이 깊이가 생기는데, 그냥 이거 하고 끝나고 이거 하고 끝나고 이거 하고 끝나고 그냥 대학은 뭐 갖고 있냐 그러면 뭐 어떤 관하고 네트워크 있느냐, 민간 기업하고 네트워크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매번 프로젝트 할 때마다 그걸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수준의 대학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자산화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이 리빙랩의 네트워크를 자산화해가지고 수업이나 프로젝트 안에서 원활하게 협력 관계를 끌어가는 작업에 저는 실패하고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예를 들면 제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서 수다방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제가 자랑하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달서구에 사는 관, 민, 그다음에 뭐 어떤 사람들이 수다 떨러 모이는 조직이 존재해요. 그럼 거기 앉아가지고 공무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구청장님 이거 하라는데 죽겠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거 하면 금방 잘 돼요. 그럼 그래요. 뭐 이런 식의 그냥 수다를 떠는 거예요. 주제도 없고 그냥 모이면 밥 먹고 수다 떠는 건데 그런 모임들이 생기면서 뭔가 리빙랩의 돌파구가 저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한 명씩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면 편하게 자신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자선화시키는 작업에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는 분명하고 그것들을 자선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교수님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도 교수님이 그 평가할 때, 그러니까 이런 그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의 평가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겁한 선택을 합니다. 비겁한 선택. 그게 뭐냐면 학생이 뭔가 악유가 왔을 때 그거를 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제가 100% 평가를 하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교수님은 수업 진행할 때부터 그쪽 조에 편파적이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칭찬해주고 이러다 보면 어떤 조는 좀 비판을 많이 해서 우리 교수님이 우리 조는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조가 있고요. 어떤 조는 하다 보면은 공교롭게 칭찬을 많이 해서 야, 우리 조는 잘 나올 거야. 이런 생각을 아이들 스스로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할 때 그 평가의 그룹을 3개 이상 반드시 만듭니다. 3개 이상. 그러니까 그 중에 3분의 1, 그러니까 하나는 저죠. 그죠? 근데 한 분은 뭐냐면 시민사회, 그러니까 평가할 때 그날 그 시민사회나 이런 분을 모시고 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존재하고 학생들 평가도 시킵니다. 그래서 평가자 그룹을 최소 3개 이상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내가 점수를 올려줘도 다른 그룹의 점수가 고정적이니 너는 성적 향상이 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여러 시각으로 문제를 보자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불만이 나왔을 때 다른 뭔가의 객관적 증거를 이렇게 대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 저는 뭐 공대니까 수학 문제 풀듯이 하는 거야 쉽게 답이 나오잖아요. 틀렸어, 맞았어. 근데 발표하고 났는데 이게 좋은 아이디어냐 안 좋은 아이디어냐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제가 평가하는 가장 주된 그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결과물에 대한 좋음이 아니라 저는 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했느냐를 더 많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애가 뒷걸음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근데 걔는 디자인 싱킹이고 뭐고 아무것도 적용하지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결과만 좋아. 그런 조는 앞에 중간이 생략되고 그냥 마지막에 결과만 좋은 조는 좋은 점수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충실하게 잘 따라와서 그 프로세스에 충실한 사람들 조한테 더 좋은 평가가 오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기에 나는 너희들의 결과물이 좋고 안 좋음에 대해서 실망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다만 뭐냐면 너희들이 좋은 프로세스를 배워간다라고 하는 거에 더 집중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 제가 학생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교수님하고 똑같은 고민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방법을 아까 평가자의 그룹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이 학생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세 그룹이 있다 그러면 33%씩 3분의 1씩 반영하고요. 네 그룹이 있으면 또 네 그룹으로 또 반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로 하니까 좋은 거는요. 평가자가 그 자리에 안 계셔도 유튜브 보시고 평가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평가자의 그룹을 좀 다양화하는 작업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에 답이 됐나요? 예. 또, 예. 여기 마이크. 좀 신랄하게 하십시오. 뭐 제가 혼나러 왔으니까 오늘. 감사합니다. 충남대학교 김혜진입니다. 2년 전에 저희 학교 오셔서 창업 강좌 얘기하시면서 그때 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과정 평가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들었고 저도 이게
그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나름 되게 좀 큰 자극이 됐었는데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이제 비평 듣기 이런 과정도 되게 좀 꼭 필요하고 좀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좀 하나 들었고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그 우선 그 비대면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앞서 이제 질문에서 잠깐 나오긴 했는데 그 비대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교수법 내에서 이게 어떻게 좀 이런 그 과정들 여기다 녹여낼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질문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결과물이 이제 나오고 난 이후에 그거를 이제 피드백해 주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더불어서 이제 그것이 또 한 단계 더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뭐 그 다음 단계 버전으로 이제 진행되게 하는 그 방법도 좀 필요해 보여요. 뭐 이를테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4학년 마치고 뭐 졸업한 학생도 있고 다음 학기 때 수업을 안 듣는 경우도 있는데 분명히 그 과정 중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들 중에는 그래도 그 다음으로 좀 더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그 경험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온라인 상황에서의 어떤 그 거는 저는 그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단지 못하는 건 뭐냐면 다른 조의 것들을 이렇게 보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조하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고 그 대신 그 동의는 받아야죠. 뭐냐면 현장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가는 게 아니라 조별로 움직이잖아요. 아까 제가 5주 이상은 조별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개명되면 이 대구 안에 있어서 걔네들끼리 모여서 활동하는 시간이 있으니 그거에 대한 동의는 제가 받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그 수강 신청 받을 때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해야 되니까 타 지역에 있는 학생은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조별로 하니까 제가 어떤 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면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다 그 여러 명이 겹치지 않는 그러니까 15분씩 와서 저하고 미팅하고 가고 뭐 이런 작업을 하고 또 온라인으로 피드백 받고 또 학생들도 그 요즘 저희가 아까도 제가 그 뭐 게임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뭔가 활동을 하라고 하면 뭐 카톡으로도 다 돼요. 뭐 요즘 애들은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비대면 때문에 생기는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아까처럼 옆조를 컨닝하거나 옆조를 잘한 거를 따라가는 거를 하는 거는 약간의 제약사항이 생기지만요. 충분히 온라인상으로도 줌을 기능을 잘 이용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줌이나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할 건가로 저는 고민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갑자기 앞에 거 얘기하다. 결과물에 대한 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없애는 작업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막 실망스럽거든요. 학생들의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과정 중심으로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충실한, 그러니까 이번 프로세스는 아까 제가 기본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프로젝트 수업을 4번 해야 창업자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한 과정 안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확률은 저는 5%, 10% 이하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좋은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가 몸으로 체득해봤고 다음에 일을 하려면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좀 늦은 것 같지만 어떤 실질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 만약에 그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기존의 아이템보다는 이 프로세스 적용한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보자라고 많이 유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에 대한 좋은 답은 아닌데 너무 그러니까 결과에 치중하기보다는 과정에 더 관심이 많이 있어서 과정을 잘 학습한 친구가 이쁜 친구다. 그러니까 아이템 끝의 결과가 좋냐 안 좋으냐는 두 번째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점수를 주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희는 계속 누구를 만나면 내 아이템이 아까 제가 그때 저 린 캔버스 보여줄 때도 뭐냐면 있잖아요. 바뀐 횟수가 성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아이디어가 계속 진화되어 왔다. 한 학기 동안 이만큼 많이 바꿔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고 주제가 바뀌었고 주제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버렸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바뀌고 바뀐 것들. 근데 이게 왜 바뀌었냐가 중요하죠. 그냥 바뀐 게 아니라 좀 더 고객들하고 그러면 그거의 카운트가 저는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보팅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당사자나 사용자를 만남으로써 내 아이디어가 좋지 않고 그 현장에 있는 것들을 습득해서 내가 현장에 적응이 가능한 아이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노력을 열심히 한 조에다가 성적을 주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세스를 다른 수업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두세 차례 했을 때 그때부터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가 그때부터 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좀 교수님하고 약간 좀 보는 각도나 생각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너무 감동적인데요. 네. 보통 네, 질문을 안 하는데. 네, 너무 좋은 사례 그리고 하셨던 것들을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쩌면은 저도 많이 고민했던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많이 제가 힐링되는 느낌?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법들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다음 학기에 또 응용할 게 생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제 그 교재를 만들어서 했던 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이런 작업들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 그 캡슨 디자인 교과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봤을 때 그 비중이라고 할까? 창의공학 설계 쪽은 굉장히 교재가 많은 편인데 캡스톤 디자인이 적고 거기다 리빙랩은 또 거의 없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그 공학교육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재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공학 설계나 창의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 교재 개발비를 받을 수 있어서 많은 책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재원이 지금은 저희가 링크 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받아서 하는 거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확산하고 또 많은 좋은 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재원으로 이런 걸 활성화시키는 정책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핀란드 알토 대학에서 그 스텝으로 10명 이상의 전문 스텝이 존재한다. 너무 공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메이커 스페이스에 가가지고 뭐 3D 프린팅을 해라. 그러면은 폐쇄됐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돌아와요. 그러면은 제작도 못하고 가서 모델링 해와. 그런데 인문대 애들이 모델링은 또 못했잖아요. 그럼 모델링 프로그램이 정말 그 다음 달에 있으니까 그거 듣고 해라. 그럼 수업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공감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아까 국내 사례가 연대나 이대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혹시 있다면은 그런 분들의 재원이라든가 학교에서의 지원책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보통 저희가 그 공동장비 공용장비 시설하는 그런 데는 보통은 테크니션들을 뽑잖아요. 근데 보통은 거기가 뭐 우리가 화학기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세미나 테미나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데에는 지원을 해주지만은 사실 저희가 활용하고 싶은 이런 3D 프린팅이나 이런 데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거를 학교에 어떻게 하면 이걸 설득할 수 있는지 기존에 있던 테크니션 외에 다른 기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정말 정규직이나 아니면은 기능직이라도 뽑을 수 있는 그런 뭐 생각이 있으신지. 그래서 사실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는 캡스톤 디자인이나 이런 거 리빙랩을 하거나 할 때는 정말 또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해결책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네, 그 교재 개발 내용에 네. 저희는 이제 캡스톤 디자인 그 교재를 할 때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좀 넣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문사회라고 뭐 리빙랩이라고 한다면은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정도를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면은 오히려 이렇게 나중에 워크시트 하고 할 때 그런 거 디자인해서 출원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유, 제가 듣다가 질문 다 까먹었어요. 예. 저는 책들을 좀 많이 쓰시고 책을 아까 이렇게 많이 공유하는 기회가 높고, 그 다음에 책도 이제 더 전문성 있는 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의 시도는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도가 아니에요. 근데 처음이니까 저희가 한번 하는 건데요. 왜 교란하는 거냐면, 가장 출판업계를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정부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고 막 무료로 배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교수님이 책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책값이 너무 싸고 상식적으로 공짜로 막 주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제가 창업교육협의회 이제 그 수석 부회장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행사를 하면 저희가 선물로 창업책을 사가지고 막 오시는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들이 안 팔렸던 책도 홍보도 되고, 우리가 보통 공짜로 줄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행사할 때 한 100권, 또 다음 행사할 때 100권, 이런 식으로 200권씩 사드리면 그게 이제 이 책이 써야 되는 이유 같은 것들이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도 공유되고 있어서, 저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후에 이제 더 출판을 더 하고 리빙랩도 예를 들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룬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할 때 저희가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그러니까 원래 값 다 쳐서 구매하고 그것들을 이제 교수님들이 쓸 수 있도록 드리고,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그 책을 여러 책을 보시고 또 좋은 책을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적은 돈으로 그 책을 이렇게 시장에 내놓는 거는 일단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만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면 메이커스페이스에 갑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제일 메이커스페이스 잘 만든 데가 어디냐 그러면 삼성의 여기 C랩이라는 데가 잘 되어 있어요. 일단 좋은 데에 있다, 1층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메이커스페이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쇼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창업 공간이나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은 어디냐면 창고 같은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저 학교 뒤에 안 쓰던 창고 같은 데 만들어져야지 실제로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하는 시간이 항상 지금 저희도 제가 우리 김용욱 교수님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6시 이후에 쓰겠다고 하면은 직원들이 일단 입이 대빨 나와 있거든요. 한 두세 번 보면 그 금방 표정에서 알 수 있어요. 근데 6시에 닫는 메이커스페이스는 메이커스페이스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24시간 열어놔야 돼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가보면 제일 잘못된 게 뭐냐 그러면요, 3D 프린터를 갖다 놓는, 이 전면에 3D 프린터 갖다 놓는 데는요 메이커스페이스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아까 전 프로토타이핑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프로토타이핑 어떻게 시키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이에요. 그러니까 종이가 있어야 돼, 거기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무입니다. 나무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얘기하는 3D 프린터가 그 다음 단계인데요. 우리는 메이커스페이스의 평가 기준이 3D 프린터를 몇 대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얘기한 프로타이핑의 절차로 보면 그건 거의 굉장히 뒷단에 존재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써먹을 수도 없어요. 저는 3D 프린터 제가
제 수업 시간에 3D 프린팅으로 프로토타입 만들어 온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프로토타이핑은 페이퍼 프로토타이핑, 잘해봤자 나무 잘라서 오는 프로토타이핑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면 멋있는 게 뭐예요? 다 뭐 있어요. 가면 3D로 프린트한 결과물을 막 전시해 놓고 우리한테는 이런 셋도 가능하고 우리는 뭐 뭣도 가능하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그게 필요한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대학 내에서 국내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잘하는 대학을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없고요. 진짜 메이커 스페이스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혹시 알고 싶다면 제가 한 2군데 정도는 추천해 줄 수 있는데 다 민간입니다. 민간. 한 군데는 자동차에 관련돼서 자동차 매니어들이 20명이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분해하고 뜯고 뒤집어 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막 그런 놀이터가 있는데 저기 공주 쪽에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메이커 스페이스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이제 자동차 쪽이고, 그 다음에 요즘 성과를 내는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 쪽에서는 목공 쪽에서 그 메이커 스페이스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들이 한 2군데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를 바라보는 대학 내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많이 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테크니션을 고용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사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 뽑으면 벌써 직원의 급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테이블이 나와 있고 그분의 역할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실감 미디어 사업단장 할 때 그런 테크니션을 지금 많이 뽑으려고 학교하고 좀 싸우고는 있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그분들이 잘 학교라는 조직에 적응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궁금한데요. 저희가 지금 모셔오려고 하는 분은 어디냐면 대구에 가면 공구거리에 가면 그 공구만, 그러니까 이런 거만 50년 만든 70대 할아버지, 이분한테 맡기면 모든 공구는 다 만들어 오시는 분. 그 다음에 미싱으로 하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경험을 가졌던 60대 할머니, 이제 은퇴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모셔와야 학생들이 뭔가 탁 얘기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툭툭툭 만들어서 만들 수 있다. 근데 과연 그분들을 대학이 테크니션이라고 인정하고 그분들한테 잡을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풀면 더 좋겠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건설적인 논의를 하려면 본질에 가까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대학은 학위, 그죠?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 다음에 이 학생이 그러니까 메이커 스페이스 갔는데 누가 앉아 있느냐, 석사과정 학생, 박사과정 학생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제 이거는 이 메이커 스페이스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나쁜 얘기만 좀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세계에서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가 가장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난리예요. 뭐 그건 중소기업부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메이커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메이커 스페이스를 가장 못 쓰고 있는 나라는 어디냐면 또한 대한민국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업비를 지금 2년, 3년씩 주고 있거든요. 메이커 스페이스 지원비가 있고요. 기재에 부착하고 운영비를 줘요. 그럼 그거 운영비 끝나면 또 많은 대학들이 그 메이커 스페이스를 접고 어디에다가 기계를 갖다 놓을까, 학과에다 줄까, 이런 고민들을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원비가 끝났으니까. 네? 구축비하고 인건비 같은 걸 지원해 줬거든요. 그게 끝났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학교들이 아마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되고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변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변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계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안에서 조금씩 할 게 있다면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예.
네, 경남대학교 정은입니다. 임충재 교수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성찰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교육학과 교수로서 이런 교수법 연수를 올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참 우리가 아는 것은 결국은 실천을 통해서 이게 좀 완성되고 또 우리의 실천했던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장이 결국 또 우리가 아는 지식을 좀 더 증폭시키고 또 고도화시킨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수님이 하셨던 이 과정들과 또 마지막 교재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앞으로도 이제 이 교재가 조금 더 빨리 나와서 우리가 또 2학기에 수업할 때도 또 한번 같이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또 우리 대학들이 공동 교재 개발하는 팀을 대표해서 그리고 책임자로 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무튼 그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저는 뭐 다른 질문이라기보다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제 리빙랩 교수법을 가지고 수업을 이제 시작을 뭐 이미 하셨던 분들이나 또 교재를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뭐 자주는 아니어도 약간 정기적으로 약간 리빙랩 뭐 티칭 뭐 카페 같은 걸 좀 이렇게 온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같이 함께 공유하고 또 이걸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그런 공동의 장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어요, 교수님. 네. 사실 뭐 그런 공론을 시작하자고 해서 제가 교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재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가지고 평가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더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어떤 일의 어떤 시작점을 찍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기존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나오면 이거 뭐 못 쓰겠어 이라기보다는 이게 기준점이 되니까 이제 더 좋은 교재를 나올 수 하게 하는 시작점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저도 교수법에 대해서는 교수법을 배우지 않고 강의하는 사람은 교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강의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한테 배웠던 방식을 비슷하게 그냥 학생들한테 하고 또 강의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 강의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강의 평가가 좋으면 강의가 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강의 평가하고 강의 잘하는 거하고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들이 좀 만들어지고 그분들이 좀 강의에 대해서 깊게 성찰하고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이런 리빙랩을 통해서 배워지는 어떤 그 절차나 결과가 그 학생의 새로운 어떤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준다라는 사실들을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시는 분들끼리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기대하는 바고요. 우리 정 교수님이 또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뭐 그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는 그 다음의 문제고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51분이면 끝내야 되는 시간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여러 군데서 발표를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수준 있는 질문을 해주는 발표장은 처음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게 교수님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걸음이지만 첫 걸음을 띄었으니 같이 의미 있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서 있느라고 고생한 저한테 박수도 쳐주시고 너무 힘드네요. 강의 안 하다가 1시간 이상 서 있으니까 되게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아무튼 재미없는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